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식합니다. 작년 한 해 우리나라를 가장 뜨겁게 달궜던 브랜드 중 하나는 바로 샤넬입니다. 한 해 동안 무려 4번이나 가격을 올리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덩달아 소비자들에게는 샤넬백은 오늘 사는 게 가장 싸다라는 인식을 갖게 만들었죠. 그러다 보니 매장마다 새벽부터 줄을 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생겼고 심지어 정가에 사서 프리미엄을 붙여 되파는 리셀러들이 활기를 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날이 갈수록 인기와 명성이 하늘을 찌르는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 샤넬. 하지만 오늘은 그 이면을 담은 스토리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창립자는 프랑스의 유명 패션 디자이너 가브리엘 샤넬. 우리에겐 코코 샤넬이란 애칭으로 알려져 있죠. 시대를 앞서가는 패션 아이콘으로 꼽히면서 뮤즈인 그녀. 그런데 지난 2011년 그녀의 충격적인 과거를 담은 책 하나가 출판됩니다. 제목은 적과의 동침 코코 샤넬의 비밀 전쟁. 안에는 다름 아닌 코코 샤넬 그녀가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의 스파이였다는 믿기 힘든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치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많은 전쟁 범죄를 일으킨 히틀러가 이끈 독일의 사회주의 정당을 의미합니다. 1945년 2차 세계대전 패전과 함께 이들이 몰락하게 되지만 지금까지도 유럽 국가에서는 나치 전범들을 재판할 만큼 아주 예민한 문제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샤넬의 창립자가 나치의 스파이? 대체 어떤 일이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건 과연 근거 있는 이야기일까요? 먼저 가브리엘 샤넬은 1883년 프랑스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의 그 명품 이미지와는 다르게 그녀는 아주 힘든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어릴 때 엄마가 돌아가셨고 아버지에게 버림받아 보육원과 수도원을 전전했죠. 그리고 이때 수녀원들로부터 바느질을 배우면서 조금씩 디자인에 눈을 뜨게 됩니다. 18살이 되고 나서는 고아원을 나와서 파리의 한 의상실 보조 재봉사로 일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수입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밤에 뮤지컬에 나가서 무명 가수로 노래를 부르며 생계를 유지하게 되죠. 당시 그녀가 즐겨 부르던 노래가 코코리코였는데 이 코코 샤넬이라는 애칭 또한 이때 만들어집니다. 그녀가 가수로 일할 당시에 우아한 미모 그리고 매력적인 언변, 여기에 빠진 장교들 또 부유층 귀족 남성들로부터 그녀는 인기를 한몸에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한 육군 장교와 연애를 시작하게 되죠. 급기야 그의 도움으로 작은 모자 가게를 열면서 디자이너로서의 본격 커리어를 쌓아갑니다. 모자 사업이 좀 잘 됐어요. 그래서 수익이 나기 시작하자 본격적으로 의류를 만들어 팔기 시작합니다. 이때 1년간 연애했던 육군 장교와 헤어진 후 새롭게 만난 사람이 영국 출신의 사업가 아서. 이 사업에 천부적인 재능이 있던 아서, 그와의 협력으로 인해 샤넬의 삶은 더 큰 변화를 맞게 됩니다. 아서는 일찌감치 그녀의 야망을 눈치챘고 적극적인 후원자가 되어준 겁니다. 이후 샤넬은 프랑스 깜봉거리에 자신의 이름을 건 매장을 열게 되고 모자와 스포츠웨어로 조금씩 유명세를 얻게 되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때까지만 해도 샤넬은 의류 브랜드 중 하나였을 뿐 명품으로 인식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러던 1921년 샤넬의 첫 향수인 넘버 5를 발표하게 되는데 이 향수가 인류 최초의 인공 향수다라는 타이틀과 함께 당시 마릴린 먼로의 광고가 엄청난 유명세를 타면서 그야말로 샤넬이 세계적인 브랜드로 발돋움하는데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자연스럽게 디자이너 샤넬 또한 프랑스의 유명 인사들이 모이는 사교 파티에 드나들었고 점점 그 영향력을 키워가게 돼요. 참고로 당시 그녀와 함께 어울렸던 유명한 사람들 중 한 명은 작곡가 스트라빈스키, 화가 피카소 등이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모두 아는 사람이죠. 이렇게 앞날이 창창할 듯 했지만 사실 그녀는 이 수익금 배분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향수 넘버 5를 만들 당시에 자금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샤넬이
프랑스 최대의 화장품 공장을 소유하고 있던 베르트하이머 형제를 설득했고 이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서 제품을 출시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투자자이자 사업 파트너인 이 베르트하이머 형제가 전체 수익의 70%를 가져가고요. 정작 샤넬 본인은 10%의 지분만을 갖게 되는 구조였죠. 그 유명세와 판매율에 비해 그녀에게 떨어지는 게 별로 없는 듯합니다. 어쨌든 샤넬 브랜드는 승승장구했습니다. 작은 모자 가게에서 시작한 샤넬이 1939년에는 약 4,000명의 노동자가 일하는 대기업으로 성장했고요. 그녀는 영국에서 가장 부자라고 알려진 웨스트민스턴 공작과 사귀었고 또 영국의 총리 처칠과도 친분을 맺으면서 그야말로 글로벌 유명인사로 발돋움하게 되죠. 그러던 1939년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습니다. 프랑스가 나치에게 점령을 당하게 되면서 프랑스 국민들은 레지스탕스라는 저항군을 설립해 활동하기 시작했어요. 이때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프랑스를 지키기 위한 애국심으로 똘똘 뭉쳤고 사람들은 총을 들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사진에서처럼 여성들이 총을 들고 나와 있죠. 당시에 아이를 태운 유모차에 수류탄을 넣어서 무기를 실어 나르는 그런 용감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발각이 되면 끔찍한 고문을 받아야 하는데도 이들의 행보는 좀처럼 끊이지 않았죠. 그런 분위기 가운데 코코 샤넬의 행보는 사뭇 눈에 띄었습니다. 그녀는 귀족 출신의 13살 연하였던 나치의 독일군 장교 한스 귄터와 연인 사이로 발전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적군과 사랑에 빠져버린 거죠. 샤넬은 이후 나치의 보호 아래 파리의 리츠 호텔 스위트룸에 머물면서 전쟁 중에도 호화스러운 생활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이때 좀 눈총을 받았을 것 같은데요. 시간이 흘러 1944년 마침내 프랑스가 나치로부터 해방되고 코코 샤넬은 프랑스 레지스탕스에 의해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전쟁 기간 동안 독일군과 은밀한 관계를 맺고 또 이들의 스파이 역할을 했다는 혐의 때문이었죠. 어쩌면 나치의 보호를 받았고 또 이런 호화 생활을 했기 때문에 비난과 미움의 시선이 한 번에 간 것도 당연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샤넬이 히틀러의 최측근과 직접 연락을 했을 정도로 밀접하다라는 설까지 떠돌게 되죠. 그렇게 그녀는 최고의 패션 디자이너에서 졸지의 히데요 매국노라는 비난과 함께 반역자로 전락합니다. 근데 샤넬은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그저 남자와 사랑에 빠졌을 뿐이지 조국을 배신한 건 아니다 라고 반박했는데요. 그러면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는데 애초에 62살 여자에게 젊은 남자가 잠자리를 갖자고 하는데 먼저 여권을 보여달라고 할 여자는 없지 않겠냐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네 편 내 편을 떠나서 이 두 사람은 순수한 사랑이었다라는 설명이었고 이게 어찌 보면 이해 갈 만한 감정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게 과연 사랑만 했다는 게 사실일까요? 사실 샤넬은 2차 세계대전 기간 중 연인 한스에게 은밀한 부탁을 하나 남겼습니다. 그건 바로 넘버 5 향수의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베르트 하이머 형제로부터 그 소유권을 뺏어달라는 부탁이었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베르트 하이머 형제가 나치가 처단하고자 했던 유태인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즉 고국을 침범한 나치를 이용해서 샤넬의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고도의 계산처럼 느껴지는데요. 다행히 이걸 예상한 베르트하이머 형제가 발빠르게 미국으로 대피하게 되면서 그녀의 계획은 무산됐죠. 결론적으로 샤넬은 이 스파이설에 대해서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습니다. 실질적으로 프랑스에 딱히 피해를 입힌 점이 없다라는 점과 함께 또 영국의 총리, 처칠 이런 사람들도 알고 있었고 그 외에 유럽의 상류층과도 두터운 인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분석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프랑스에 살기엔 좀 신변이 위태로웠던 샤넬은 결국 스위스로 망명했고 15년간 객지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후 다시 파리로 돌아왔지만 반역자의 낙인이 찍힌 이래 그녀는 조용히 살아야만 했죠.
아니,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에서는 여성의 사회 진출이라는 시대적 분위기와 맞물리면서 이 샤넬, 이 브랜드가 엄청난 히트를 치게 됩니다. 게다가 이때 베르트할머 형제와도 극적으로 화해를 하면서 지금까지도 이 샤넬의 시그니처 백으로 여겨지는 제품들이 연이어 성공 가도를 달리게 되죠. 미국에서는 샤넬에게 금색이 최고 패션 디자이너라는 패션 오스카상을 수여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유명세가 오르는 과정에서 그녀가 나치를 도왔다 하는 정치적인 이야기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오로지 그녀의 패션에 열광했죠. 그렇게 샤넬은 제2의 전성기를 맞았고 세계적인 디자이너로 활동하다가 1971년 파리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합니다. 향년 88세의 나이였죠. 프랑스를 대표하는 최고의 디자이너가 사망했다라면서 외국 언론이 포장했지만 어라? 정작 프랑스 정부 생각은 달랐습니다. 여전히 그녀가 전쟁 당시 독일군에 협력했다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었기 때문에 프랑스 안에다가 그녀의 무덤을 만드는 건 끝내 거부하게 됩니다. 그렇게 결국 그녀는 스위스에 매장됐죠. 사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샤넬과 관련된 스파이 의혹, 이게 무성하긴 했지만 공식적으로 확인된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4년 프랑스 역사학자들의 끈질긴 연구 끝에 코코 샤넬이 나치의 스파이였다는 걸 증명하는 공식 문서들이 발견됩니다. 그거에 의하면 코코 샤넬의 코드네임은 웨스트민스터, 고유 번호는 F7124. 그녀가 57세였던 1940년에 독일 첩보기관 암베어에 정식으로 채용됐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전쟁이 막바지에 치닫던 1944년 11월에 코코 샤넬이 나치 장교 한스 윈터의 아내이자 스파이라는 사실을 들었다라는 메모까지 확인됩니다. 아니, 그렇다면 샤넬은 나치에서 스파이로 어떤 활동을 했던 걸까요? 이 단서는 암호명 웨스트민스터를 통해서 짐작할 수 있을 텐데요. 앞서 말한 대로 샤넬이 6년간 교제했던 영국 대부호의 이름이 웨스트민스터죠. 샤넬은 그를 통해서 영국 총리를 소개받았고 유럽의 여러 사람들과 넓은 인맥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이 전세가 불리해졌을 무렵 유럽의 각 국가들을 회유하기 위해서 나치 쪽에서 샤넬을 밀사로 활용했을 거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자, 비밀문서가 공개되고 소문으로만 떠돌던 나치 스파이설이 공식 확인된 코코 샤넬. 하지만 일각에서는 조국을 버린 배반자라고 그녀를 치부하기에는 조금 과하다는 시선도 있습니다. 물론 그녀가 전쟁 중에 나치 장교와 사랑에 빠졌다는 건 가벼운 문제는 아니지만 막상 그녀가 했던 이 스파이 활동이 추측만 있을 뿐 구체적으로 또 밝혀진 게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샤넬이 독일 첩보기관에 정식으로 등록된 건 맞지만 정작 본인은 그 사실을 몰랐을 수도 있다라는 주장이 존재하죠. 그렇다 보니 일부 프랑스 패션계에서는 더 이상 고인의 명예를 괴롭히지 말라라고 반발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매국노의 패션 브랜드가 어떻게 프랑스를 대표할 수 있냐라면서 혀를 차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일제강점기 시절 나라를 배신한 이들의 스토리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코코 샤넬의 이야기가 어딘가 남의 이야기처럼만 들리진 않습니다. 살아생전 자수성가한 여성의 아이콘으로 패션계의 혁명을 일으킨 코코 샤넬. 하지만 한편 나치 스파이로 낙인 찍혀버린 프랑스의 배신자.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녀는 88세로 사망하기 직전까지도 며칠 앞둔 패션쇼 준비에 몰두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만큼 자신의 일을 사랑하고 열정적이었다는 부분이겠죠. 성공을 위해서라면 조국도 전쟁도 사랑도 가리지 않았던 파란만장한 그녀의 삶. 과연 역사는 그녀를 천재 디자이너로 기억할까요? 아니면 욕심 많은 반역자로 평가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